예, 안녕하세요. 리뷰 시간에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6번에 걸쳐서 BL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일단 리뷰 강의다 보니까는 기본 강의를 다 들었던 걸 전제로 해서, 그리고 다른 선생님께서도 강의하시기 때문에 제 정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공통 자료로서 쓰기 위해서 지금 나눠드렸던 리뷰 교재를 참조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리뷰 수업 들으시면서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은 자기가 공부했던 기본 교재하고 연결하시면서 부족한 내용들은 좀 채워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리뷰 강의할 때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좀 시간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러니까 또 너무 시간이 또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전체 내용 중에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내용 설명을 좀 축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리뷰 강의의 특징상 앞에 내용을 설명하면서 뒤에 파트에 있는 내용들이 관계된 게 있으면 좀 끌어다가 같이 이런 건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설명들을 순서에 관계없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메모를 좀 해놓으셨다가 다른 파트에 있는 내용들은 복습하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풀이와 관련해서는 원래 제가 정규 강의에서도 문제 풀이 시간이 참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 풀이 강의를 따로 찍어서 복습 동영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리뷰 강의에 있어서는 역시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핵심이 될 만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파트마다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씩 객관식으로 좀 추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교재 뒤에 보시면 이제 문제들도 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설도 좀 드릴 거고, 거기에 첨부해드린 거는 해설을 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해설할 때는 별도로 필기하지 마시고 뒤에 해설을 참조하시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멀티플 초이스 말고 우리 태스크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문제, 그것도 가능한 한 파트에 하나씩은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넣은 이유는 뭔가 하면 현재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지금 AICP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BL도 시뮬레이션 문제로 출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 보고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BL 쪽에서 시뮬레이션 문제가 나왔다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 2년 지났거든요. 2년 동안 한 10분 중에 1명 정도 그런 분들이 시뮬레이션 문제를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비율이니까 시험장 가서 만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게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 TBS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게 결국 미국 시험에서는 멀티플 초이스를 좀 묶어놓은 문제들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히 또 그것만 공부할 필요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을 따지면 시뮬레이션 문제를 굳이 제가 강의 시간에 다루어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풀어보는 과정에서 또 공부가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공부 목적으로라도 한번 보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혹시 만에 하나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기존 공부한 것을 복습하는 의미, 이런 거로도 파트마다 시뮬레이션 문제들을 좀 풀어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뮬레이션 문제를 제가 종합적으로 묶다 보니까 약간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도 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험 경향을 떠나서라도 좀 정리를 어쨌든 하면서 공부 수준을 높여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경향은 제가 리뷰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시시때때로 변해요. 변한다는 말은 출제 비중이 현재 BL하고 텍스의 출제 비중을 따지게 되면 텍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발표되어 있는 걸로 보면 비율이 70% 대 30% 정도? 그러니까 BL이 사실은 30%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문제가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거의 안 나오는 쪽으로 가고 있고 대부분이 객관식 문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발표가 돼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셨을 때 시험을 치르다 보면 그 윈도우마다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윈도우에서 시험 보신 분들은 BL 문제가 진짜
한 20%도 안 나온 것 같다. BL 공부한 거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시기가 좀 바뀌게 되면 멀티플에서 절반 이상이 BL이었다. 그래서 BL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출제 비중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BL을 그냥 제껴버리고 텍스에 치중해서 시험 준비한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L 공부를 어쨌든 출제 가이드라인을 떠나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출제 비율을 떠나서 세부적인 출제 비율로 들어가면 BL이 총 10개의 챕터로 저는 교재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 리뷰는 그걸 좀 요약해서 6개의 챕터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기는 할 겁니다. 6회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파트 중에서 특별법 영역들이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파트는 증권법 파트예요. 증권법 파트가 왜 강세가 됐었는 건가 하면 회계사의 법적 책임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사가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증권법이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10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한 3문제 정도가 증권법일 정도로 많이 나오는 포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시험 보신 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증권법이 한 문제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파산법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원래 특별법 강의하면서 파산법, 증권법 다 강의하지만 여태까지 제가 강의할 때마다 증권법에 좀 더 치중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갔을 때 어느 법이 더 많이 튀어나올지는 그것도 가늠할 수 없으니 결국 공부 방법은 뭐예요? 전체를 균등하게 다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계약법 파트가 출제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최근에 또 계약법이 더 많이 출제되는 모습도 역시 똑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점 감안해서 BL 공부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모든 파트를 다 정리해야 되는 수험생의 딜레마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뭐 시험 전략 싼다고 해서 텍스에 더 치중하고 BL은 리뷰만 간단하게 보고 간다. 만약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이미 공부가 된 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처음 공부하고 처음 리뷰 강의 들으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BL과 텍스의 비중을 갖다가 어쨌든 똑같이 놓고 시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모든 파트는 역시 제낄 부분 없이 다 봐야 된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도 다 그런 걸 염두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오늘 나눠드린 걸 보면 첫 번째 강의에서 진행할 부분이요. 계약법하고요. 요 세일 파트거든요. 원래 교재에서는 컨트랙에 대한 부분이 1장이고 세일 부분이 2장에서 다루었던 원래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었는데 요 세일 파트를 작년에는 강의 시간에 제가 다루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시험 제도가 뭐 바뀌면서 가이드라인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요 세일 파트가 시험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 했었어요. 이걸 빼고 이걸 무슨 상법이라고 하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나갔었는 건가 하면 1장 강의를 할 때 1장 강의에서 컨트랙을 설명하면서 비교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래도 빼지 않고 강의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요거하고 이거 비교되는 것만 갖고는 시험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세일 쪽을 가서 봐보면 세일 쪽은 요 컨트랙과 비교가 되는 규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일에서만 존재하는 스페셜 토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일 규정을 따로 공부하지 않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시험장 가서 대처가 안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리스크 오브 로스 그리고 워런티 이런 얘기들은 세일 규정을 공부 안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도 가이드라인만 믿고 이걸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커 교재도 작년 교재에서는
진짜 저보다 더 과감하게 빼버렸어요. 어디까지 빼버렸는 건가 하면 이 비교 규정까지도. 아예 백허 교재는 다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거짓말 한 꼴이 돼버렸는데 이거를 출제를 해버린 겁니다. 작년 말부터 그런 분위기가 계속 느껴졌어요. 그래서 요번에 2018년도 백허 교재를 만들 때는요.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백허 교재에 첨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 1월 강의부터는 저도 요 세일 파트를 강의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강의를 들으신 분은 컨트랙과 세일을 모두 공부한 상태니까 아무 문제 없이 리뷰 강의를 들으면 되는데 지금 2017년도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세일 쪽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학원에다가 제가 어떤 일단 요청을 해놨는 건가 하면 기존 수강생 분들한테는 요번 2018년에 세일 강의를 새로 찍었거든요. 그 강의를 오픈해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2017년도에 강의를 들으셨는데 나는 요 세일 2장 강의를 아예 통째로 못 들었다. 그러시면 좀 부담이 되셔도 공부하고 가는 게 안전해요. 시간은 그 하루 분량이에요. 하루 분량이니까 요 부분은 꼭 공부를 하고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능하면 요 세일은 좀 빼놓고 강의를 진행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어차피 연결되는 부분을 제가 언급해야 되면 그 부분은 설명은 하기는 할게요. 혹시 이렇게 표시해달라고 하는 거 좀 부담되긴 하는데 혹시 세일 강의를 안 들으신 분 몇 분이나 지금 되시죠? 나는 정규 강의에서 안 들었다. 지금 그래도 꽤 여러분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있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세일 강의는 다음 시간으로 미룰게요. 그러면 지금 손 드셨던 분들은 요번 주에 숙제가 좀 생긴 거죠. 세일 강의를 정규 강의를 좀 듣는 걸로. 그게 제 마음속으로도 좀 안전하고 공부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공부는 했지만 이미 지났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그런 분도 한번 들어보시던지요. 아시겠죠? 근데 아마 정규 강의를 다시 듣는 게 참 심적 부담이잖아요. 그렇다면 교재라도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번에는 작년 리뷰 강의하고 틀리게 이 부분을 교재에 다시 추가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갖다가 리뷰 강의는 총 6번을 내용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관련 문제도 문제풀이를 합니다. 멀티플 초이스 문제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문제 같은 걸 풀면서 요 내용 요약해드린 거 이제 언급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있죠. 그러니까 이 6회차 강의를 가능하면 압축을 해서 우리 6번 리뷰 강의 중에서 5번은 요걸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 텐데 혹시나 이게 시간이 부족하면은 이제 맨 마지막 날 시간을 조금 더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요게 끝나고 나면 플러스 들어가는 게 이제 기출문제. 풀이에요. 아마 학원 이제 리뷰 강의 들어오실 때 되면 기출문제집을 학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마련이 돼 있을 겁니다. 보통 5개년도치 정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추가로 릴리스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기출문제 중에서 BL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같이 또 묶어서 풀어보면 또 한 번 정리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AICPA 시험에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그대로 나올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또 한 번 정리하는 방식으로 얘는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기출문제집은 맨 마지막 날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제 수업 시간마다 나가는 보충 자료를 잘 첨부해서 요약해서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눠드리게 되면 고민이 기존 교재하고 보충 자료하고 어떤 거 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편리한 대로 쓰세요. 아시겠죠? 근데 두 개를 다 같이 보려고 하면 그건 또 공부하면서 번잡해요.
그러니까 잘 요약을 해서 그냥 기본 교재만 보시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될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첫 번째로 오늘 수업은 계약법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계약법을 우리 미국 상법 공부하면서 첫 번째 토픽으로 공부하게 되는 이유, 아마 수업 때 들으신 분들 기억을 나실 텐데 이 상법, 법이라는 과목에서 해결해 주고자 하는 부분이 법적 책임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에서는 법적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누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냐, 그걸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고, 그럴 때 책임의 유형을 나누게 됐을 때 가장 대표적인 책임 규정이 계약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법을 먼저 공부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법에 대한 기초가 생기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특별한 법률 관계들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했을 때는 이렇게 계약과 관련된 의 쪽에 가서 뭘 정리했는 건가 하면 계약의 정의, 그리고 계약의 유형, 이런 것들을 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요 적용 법률의 문제가 있습니다. 적용 법률의 문제를 갔었을 때 커먼로라고 하는 규정, 일반법 규정을 공부하게 됐었고, 얘하고 비교해야 될 규정이 UCC가 있었다. 사실은 UCC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미국 상법에 가장 가까운 편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커먼로라고 하는 거는 민법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 민법적인 개념을 갖다가 특수한 계약 형태인 상품 매매로 왔을 때 적용되는 부분이 UCC가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커먼로가 적용되느냐 UCC가 적용되느냐를 잘 구분해야지만 문제를 풀 때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오늘 맨 마지막에 문제 풀어드릴 때도 그걸 또 한 번 강조하겠지만 적용 법률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익혀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크게 강조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중심 주제로 보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 법률 관계에 들어가서 강의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 3단계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는 것은 이러한 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것에 대한 문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때는 2단계의 접근법을 따르자고 했잖아요. 항상 문제를 풀 때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여기서 언급드린 것처럼 커먼로가 적용될 거냐, UCC가 적용될 거냐, 이걸 갖고 문제를 다투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요 1단계와 2단계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고 있느냐. 1단계는 성립 과정에서 뭐만 보는 건가 하면 일단 계약이 뭐가 되는지예요. 계약이 존재하느냐.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가 성립의 얘기로 성립 요건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일단 계약이 존재해야만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존재는 했지만 그게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그래서 그 계약이 뭐가 되는 문제였었죠? 계약이 유효하냐. 이거는 그 다음에 따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언급드린 거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이너였습니다. 마이너는 계약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마이너가 원한다면 그 계약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없는 걸로 되돌릴 수 있어요. 그걸 무효화시킨다고 하는 것인데 그 무효화의 개념 중에서는 2가지가 있었었죠. 유효 여부에서 유효하다고 하면 이렇게 밸리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지만 이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했었을 때 여기서 뭘 구분하셔야 돼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X의 정도와 관련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아예 모인 상태가 있어요. 보이드인 상태가 있고 그 다음 뭐가 될 수 있는 건가 하면 보이더블 상태가 있다는 걸로 구분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드는 계약은 존재하지만 그 계약을 강제할 만큼 효력이 없어요. 그냥 그 태생적으로 완전히 무효인 계약이 된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어떤 계약이죠? 일리걸. 불법성이 계약된 거는 예를 들어 누구를 폭행해 주세요. 내가 돈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됐다고 하면 남을 폭행하기로 해놓고 돈을 받는 그 계약은 존재합니다. 계약은 존재하지만 그 계약이 유효하냐 했었을 때는요. 그 폭행을 하는 건 불법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거를 안 해도 상대방은 나한테 뭐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유효하게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상태와 관련해서 완전히 무효인 경우도 있고 문제는 보이더블 케이스예요. 얘는 아직 무효 상태가 아니고 무효로 만들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걸 우리가 취소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건데 어쨌든 얘도 무효화할 수는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라서 계약을 존재할 경우하고 유효 단계를 구분해서 정리하는 거, 요 접근법은 반드시 써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과연 내용 정리가 잘 됐는지는 좀 이따가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만들어 온 문제를 보면서 거기서 또 한번 연습해 보면서 요거를 또 강조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끄덕여지시면은 기본적인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푸시면서 이 단계에 대한 구분이 잘 정리가 되신 분이고 저게 긴가민가라고 하시게 되면 아직 조금 더 적응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따로 또 적으면서 어떻게 보면 아는 내용 같은데 근데 실제 문제로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떻게 답을 고를 때 큰 우리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연습이 필요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은 이쪽에 많은 내용을 강조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또 뽑아내서 성립했느냐, 존재하느냐. 그럼 2단계가 되려면 계약이라는 건 보통 어떻게 되죠? 두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이 돼요. 보통 1대1로 계약이 되는 걸로 강의 시간에는 많이 설명을 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참고하실 거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죠? 다수 당사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A하고 여기에 다수가 개입되는 경우. 우리 공부했던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걸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들이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파산법. 파산법은 어떻게 되죠? 채무자가 망했어요. 그럼 채무자가 경제적 사망을 당해서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면 뭘 남겨놓고 떠나요? 자기가 남긴 재산, 에스테이트를 남겨놓고 떠나잖아요. 그럼 그게 뱅크럽시 에스테이트가 되죠. 파산재단. 그럼 파산재단은 스스로 행동은 못하죠. 남겨진 재산일 뿐이니까. 그거는 여러 명의 채권자들한테 어떻게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산재단을 위해서 누가 나와요? 법원에서 주로 임명하는 트러스티가 나와서 그 일을 진행하죠. 그럼 트러스티는 계약을 진행할 때 대금을 지급해주고 재산을 분배해야 되는 일을 할 때 여기에 파산재단이 있고 그걸 대신해서 트러스티는 나오긴 하지만 이쪽에 굉장히 많은 다수 당사자를 포함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획일적인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반드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건가 하면 다수 당사자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처분하기 위해서 법원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또 뭐 또 있죠? 증권법.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슈어죠.
우리가 많이 보셨던 이슈어는 주식회사를 생각해 보시면 주식회사를 대신해서 누가 있어요? 매니지먼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피서가 나와서 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증권 발행할 때 어떻게 돼요? 이쪽에 수많은 투자자들하고 한꺼번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만약 이 계약 관계에서 위반이 벌어지면 법적 소송이 벌어져야 될 텐데 그 법적 분쟁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액션,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된다. 그런 걸 공부했던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계약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1대1의 관계로 일단 맞춰서 공부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실제로 나중에 들어가 보면 계약이라는 건 반드시 1대1 계약만이 아니라 1대 다, 다 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계약 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이쪽에 설명드렸던 계약법의 정의 있죠. 나중에 정의 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계약의 정의에서도 한쪽만 아니라 여러 명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정의들 내용들도 아마 읽어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건 참고적인 얘기. 이 얘기는 그냥 우리 강의 공부했던 것에 대한 참고사항이라고 봐놓으시고 일단 중심은 이렇게 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성립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했었는 건가 하면 오퍼하고 억셉턴스가 필요해서 이게 결합이 되면 어그리먼트라는 이거는 필수 요건이었어요. 그렇죠? 계약이 성립되려면 일단 어그리먼트부터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특별한 요건이 하나 더 들어가죠. 미국법에서는 컨시더레이션이라고 하는 특수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강의했었을 때는 여기 나오는 컨시더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 정리해보면 의 부분 그리고 구체적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중에서는 강의 시간에 일단 첫 번째로 언급드리는 건 무슨 사례가 있어요? 기프트. 기프트는 어떨 때 할 수 있죠? 부모가 자녀한테 할 수도 있죠. 그때 이거를 다른 영역으로 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한테 왜 증여하게 돼 있어요? 모럴,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내 자녀니까 나는 보살펴주고 싶다. 그래서 증여 약속을 할 수 있는데 컨시더레이션에서 다루고자 하는 요거는 요 얘기를 또 먼저 끄집어내야 되겠네요. 의의에서 보면 컨시더레이션을 번역하면 뭘로 번역된다고요? 대가 교환으로 번역하자고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교환의 개념이라고 했던 거는 서로 간에 익스체인지가 박인이 돼야 된다. 기브 앤 테이크 관계다. 한쪽만 희생하는 거 안 된다. 그걸로 설명드렸던 얘기였었고 더 의미가 있는 건 요 대가에 대한 얘기였었죠. 우리 시험에서 이 밸류라는 개념 이거는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밸류가 어떤 밸류에 한정이 돼요? 리걸 밸류에 한정이 된단 말이에요. 리걸 밸류에. 그래서 리걸 밸류이기 때문에 기프트와 같이 도덕적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들은 대가관계를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했다. 우리 법학은 회계학이나 경제학보다는 범위는 넓지만 그렇다고 윤리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안 된다는 이런 구체적 사례를 언급을 드린 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 외에서 더 발전을 해서 구체적 사례가 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 있죠. 요거는 이 자체가 객관식 문제로 아예 타픽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푸는 과정에서 컨시더레이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답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 나눠드렸던 리뷰자료 1-1페이지 맨 하단에 보셔도 구체적 사례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컨시더레이션 동그라미 X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좀 이따가 이 중에서 좀 제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토픽만 조금 더 뽑아서 그 몇 가지 이야기만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는 사실은 요거는 꼭 별표는 하나 정도는 해놓으셔야 돼요. 컨시더레이션 자체는. 그런데 워낙 요 주제는 강의 시간에서 많이 강조된 부분이고 리뷰 시간에 다시 반복할 만큼 내용이 더 추가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이렇게 별표 정도 해드리고 특수 상황만 좀 이따 언급하는 걸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요번 리뷰 시간에 초점을 맞출 거는요. 여기 필수 요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해요. 일단 계약이 존재하려면 합의가 됐어야 된다. 그럼 합의를 다시 쪼개보면 여기 나오는 오퍼하고 acceptance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그럼 요걸로 다시 좀 가볼까요? 의의에 대한 부분은 주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오퍼와 관련해서는 인정 요건, 보통 세 가지의 인정 요건이 있다는 걸로 쭉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지금 리뷰 교재 보시게 되면은 중간 부분에 오퍼, 반가로 1번에 나온 걸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얘기가 언급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동그라미 1번에 가서 보면 seriously하게 intended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적어드린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계약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끔 객관식 문구 중에서 보이는 건 그 의도를 파악하고자 할 때 기준이 객관적 기준이냐 주관적 기준이냐 그걸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난 잘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계약이 존재하느냐 법적 분쟁이 붙었을 때 나는 원래 농담 잘하니까 이건 계약이 없는 거야. 이렇게 자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를 파악할 때는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표현이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reasonable person을 기준으로 해서 objective 테스트를 한다. 이런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도가 존재하느냐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옵젝티브한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존재할 수 있죠? 구체적 사례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보통 이거는 케이스라고 해서 미국 법은 케이스로 판례법이라고 하니까 미국 판례들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험 출제할 때 많이 언급될 수 있는 주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복습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것은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에요. 요건에 보면 communicat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communicate 되어 있다는 건 상대방한테 뭐가 됐어야 돼요? receive.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적용된다고 보셔야 되는 건가 하면 도달 시점. 그런데 이거는 대다수의 어떤 법적 행위를 했었을 때 다 뭘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 도달 시점.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오히려 나중에 어디 공부할 때요? 여기 나오는 acceptance를 공부할 때는 효력 발생 시점이 무슨 규칙이 적용이 돼요? 메일박스 룰. 그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더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도달된 시점이다. 근데 이걸 갖고도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걸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어쨌든 기본상으로는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뭐죠? 모든 사항이 확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definite하고 certain 해야 된다. 세 번째 기준에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항이 확정이 돼야 된다. 이게 common law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건 뭐가 있어요? 이건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강조가 돼서 그렇죠? UCC가 적용되는 특별 규정 들어가 보면 이때는 뭐만 정해지면 돼요? price. 얘만 정해지면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딴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퀀터티죠. 수량. 프라이스를 갖고 자꾸 시험 문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엉뚱한 쪽으로 가네요. 그래도 반응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딴 데 정신 팔지 않았다. 이게 더 확인될 수 있고 더 시험장에서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뭐가 나왔는가? 모든 사항 중에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가격. 가격을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게 자동차 매매를 하는 경우와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다른 건 다 정했는데 요거에 대한 가치평가가 좀 어려우니까 요거는 우리 한 달 후에 가격을 확정하기로 합시다 라고 오퍼를 했을 때 그 오퍼에는 지금 가격이 빠진 거예요. 부동산 계약. 그럼 부동산 계약은 지금 뭐가 적용되는 건가 하면 커먼로가 적용된다고요. 그런 데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모든 사항이 확정돼야만 오퍼가 뭐가 돼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오퍼가 효력이 있어야만 계약이 뭘 한다고요? 존재한다고요. 계약이 존재하려면. 그러니까 요게 프라이스를 빼버렸을 때는 이게 안 된다. 근데 UCC는 수량만 정해지면 가격은 당사자들이 굿페이스에 따라서 시가로 결정하면 돼요. 그런 어떤 보충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수량만 정해졌다면 오퍼가 존재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 설명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서 많이 활용된다. 이건 어차피 많이 강조된 부분이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애드버타이즈먼트하고 옥션 케이스예요.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설명이 되는데 얘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얘와 관련해서는 오퍼가 아니죠. 이유는 뭐라고 공부하셨어요? 오퍼 리가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요 다수라는 문제점이에요. 얘네들을 오퍼로 보지 않는 이유, 오퍼로 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이다. 이걸 만약 오퍼로 봐버리면 이 광고나 어떤 경매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입찰을 공시가 될 테니까 우리 옥션 같은 거 진행하려면 노티스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경매 개시합니다 라고 노티스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그걸 본 사람들이 불특정한 다수 중에 누군가가 가서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퍼를 하는 사람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계약에 체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려면 오퍼를 하기가 겁난단 말이에요. 광고를 하기가. 우리 문제 풀 때 보면 자동차를 10대 정도 안 팔린 자동차를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는 자동차였을 때 10대의 어떤 재고가 남아있다고 했을 때 이걸 다음 해가 되기 전에 떨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10대를 싼 가격에 내놓고 싶기 때문에 할인 조건으로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광고하면서 뭐까지 언급하진 않아요? 우리 차량이 지금 몇 대 있다. 이걸 광고하진 않죠. 다만 뭐라고 광고할 수는 있어요. 해당 물건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몇 대 남았다 이걸 밝히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자기가 거래할 때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한 조금만 남았다면 유리하겠지만 100대, 200대 남았으면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수량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광고했더니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왔어요. 10대를 준비했는데 100명이 와서 승낙을 해버리게 되면 100개의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커먼로상에서 어떠한 커먼이 형성된 건가 하면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얘는 여기와 관련된 뭐가 아니에요? 최종적인 계약의 의도가 있는 걸로 보지는 않겠다. 그냥 이거는 무슨 행위일 뿐이에요? 인비테이션이다. 계약을 하고자 하는 분들 오세요라고 초대하는 행위로 끝나는 뿐이지 초대의 의미만 있는 것이지 계약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걸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정리했는데 여기에 뭐가 존재를 해요? 예외는 이거를 오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오퍼로 보려면 결국 이거는 무슨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수많은 계약이 체결될 위험을 내포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요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강의 시간에 뭘로 설명드렸죠? 요거는 우리 표현상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specify offer이. offer이를 특정해서 발표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었죠? reverse. 현상범을 수배하거나 분실물을 공고했을 때 현상범이나 분실물을 가져올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 다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들은 오퍼로 봐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연결해서 정리하시고요. 제가 오늘 요거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좀 전에 바로 앞에 설명드렸던 자동차. 그 제가 강의 시간에 워낙 많은 질문을 받아서 그래요. 차량을 10대를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할인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문제를 읽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이쪽으로 가지 않고 그 오퍼는 어떤 오퍼다? 이게 specify offer이 아니냐 이걸로 자꾸 오해를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문제 중에 분명히 재고가 10대 있다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선착순 광고로 해당이 되려면 어떻게만 돼야 돼요? 우리가 10대 있기 때문에 도착한 10분까지만 우리가 제공한다. 그래서 10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 광고를 듣는 사람한테 발표가 됐어야만 그게 선착순 광고지 10대가 있다는 걸 발표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으면서 앞으로 오는 사람한테 대응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은 선착순 광고가 아니에요.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추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베커 문제에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쪽으로 아무 때나 빠지는 게 아니구나. 선착순 광고로 하려면 뭐려고요? 자기가 한정하고 싶은 거래수 있죠? 그거를 외부에 뭐 해야 돼요? 발표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10명이면 10명, 5명, 5명 발표를 해야만 그게 선착순 광고지 내가 재고를 몇 개 갖고 있다는 내부적 사정이 선착순 광고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내용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본 거고요. 이제 오늘 또 공부 돌아가서 복습을 하실 때는 뭘 또 참조해 보시면 좋을까요? 요 애드버타이즈먼트와 관련해서 우리 강의 시간에 또 언급된 파트가 어디가 있는 건가 하면 증권법. 이쪽으로 들어가서 꼭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권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 건가 하면 증권법에서 발행 절차 있죠. 발행 절차에 가서 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었죠? 이슈어가 있으면 여기에 자본시장이 있겠죠. 파이낸셜 마켓이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먼저 뭐부터 해요? 프로모터가 뭐 해야 돼요? 프로모팅 한다고요. 프로모터가 발행인들을, 투자자들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뭘 내보내게 돼요? 광고. 그럼 이 광고를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뭐 해요? 두 번째 하는 것이 주식 청약, 스탁 서브스크립션 한다는 얘기로 공부했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광고는 우리 지금 방금 여기서 봤던 것처럼 뭐에 해당하지 않아요? 오퍼에 해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쪽 투자자들이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퍼가 아니고 인비테이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식 청약했을 때 얘가 비로소 뭐가 된다고 했는가 하면 얘가 오퍼가 된다라고 공부했던 거. 그거는 항상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보실 얘기가 될 겁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저 억셉턴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보완해 드릴 내용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러면은 여기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미리 언급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건가 하면 이제 여기 억셉턴스로 넘어갈게요. 여기에 칸이 좀 부족하니까 요걸 지우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남아있네요, 당연히.
여기는 의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정의보다는요. 의에서는 뭘 보는 건가 하면 효력이 인정될 거냐 이런 내용과 관련했을 때 할 때 반드시 뭐 하기 전에 했어야 되죠? 이 부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acceptance는 앞에 존재하는 오퍼하고 결합이 돼서 그게 만났을 때만 어그리먼트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낙을 한 것이 효력이 인정되려면 오퍼가 소멸되기 이전에 승낙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퍼가 소멸돼 버리고 나서 승낙한 거는 acceptance의 효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acceptance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실 때는 얘가 언제 승낙한 건지. 그래서 이게 소멸되기 이전에 봐야 된다. 그 얘기가 등장하면서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뭐죠? 요 소멸 사유. 오퍼가 언제 소멸되느냐. 그래서 터미네이션 사유를 정리하는 거 얘도 시험에서 아주 단골 출제가 되겠죠. 지금 보충 거기 나눠드렸던 리뷰 교재 보시게 되면은 그 오퍼에 대한 이야기 아까 동그라미 1, 2, 3번 봤잖아요. 그 밑에 바로 참고 표시에서 터미네이션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중요한 표현이 된다고요. 터미네이션. 자, 그 이전에 나머지 이야기들을 한번 훑고 들어갈게요. 구체적 요건. 여기도 요 얘기는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릴 겁니다. 구체적 요건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여기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시험에서 강조할 거는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자. 첫 번째가 뭐였었죠? 미러 이미지를. 요 원칙 하나 기억하는 거하고 두 번째가 아까 앞에 시간에 설명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메일박스 룰하고 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 중에 미러 이미지 룰이라는 것은 오퍼하고 acceptance가 결합되기 위한 요건이죠. 반드시 오퍼하고 acceptance가 어때야 돼요? 이게 결합이 되려면 이게 똑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거울에 비치듯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 acceptance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은요. 변경이 들어가게 되면. 변경이라는 건 가장 대표적인 게 뭘 바꾸는 거예요? 금액이죠. 저쪽에서 $10,000 불렀는데 난 $15,000. 이렇게 바꿔서 부르게 됐었을 때 일부 부분이 변경된 거죠. 또는 시기가 바뀌었거나 수량이 바뀌었거나 어쨌든 어떤 거든지 변경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이게 일치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미러 이미지 룰이 깨졌기 때문에 그건 뭘로 인정되는 않는 건가 하면 acceptance가 아니라고요. 그럴 때 이제 등장하는 게 무슨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카운터 오퍼의 문제가 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얘기가 등장하는 건데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계약 성립 안 된 거다. 서로 간에 의사표시를 주고받았지만 어쨌든 요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카운터 오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언급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오히려 우리 시험에서는 얘가 참 많이 강조가 되죠. 메일박스 룰. 좀 전에 언급드린 것 중에서 메일박스 룰은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외 규정이다. 조금 전에 오퍼는 언제 효력이 생긴다면 도달 시점. 그렇지만 얘는 언제 되는 거예요? 발송 시점이다. 센트한 시점. 또는 우리 표현해 보면 dispatched, 파견한, 보낸 시점. 이렇게 되는 발송 시점이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은 생겨요? 계약이 빨리 체결돼요. 왜냐하면 acceptance라는 거는 계약을 하는 과정 중에 마지막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얘가 의사표시만 하면 모든 건 끝난 거니까 그럴 때 최종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효력을 땡겨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발송 시점으로 땡겨주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acceptance한 표시가 오퍼를 처음에 했던 오퍼러한테 전달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우편사고. 그렇죠? 리스크 오브 로스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편사고가 생겼을 때 그 리스크에 대한 부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요거는 효력 시점이 땡겨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퍼리한테만 유리한 문제가 되는 거라서 요 발생 시점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하기 위한 인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꼭 시험 문제 풀 때마다 체크하셔야 돼요. 발송 시점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한 거는 그 우편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위험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설명드린 것 중에 인정 요건 보면 둘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었죠? 내가 반드시 acceptance 할 때 specified 되어 있는. 그러니까 A가 얘한테 보내면서 반드시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서면으로 발송을 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return을 요구했었을 때 return의 인정 범위는 다양해요. 서면성을 갖출 때. 그래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 사례가 뭐죠? 팩스. 우편이 팩스로 보낸 것도 서면성이 인정될 거냐. 이건 OD 시험 공부하셨을 때 에비던스 따질 때 팩스가 증거 능력 있어요? 없어요? 증거 능력이 있다. 물론 보충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건 OD 시간에 공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서면성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상법을 공부할 때도 전자문서의 효력도 인정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서면성에 있어서는 출력된 종이가 아니라 전자문서까지 인정되니까 서면성의 범위는 넓다. 당연히 팩스 인정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정된 방법. 근데 만약 지정이 안 되었으면은요. 어떻게 회신해야만 발송 시점으로 인정이 돼요? 동일 방법. same method. 그래서 상대방이 전화를 했으면 나도 전화 걸어줘야 돼요. 상대방이 전보 쳤으면 나도 전보 쳐줘야 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했던 게 나한테 도착했으면 똑같이 하면 도착 가수 높아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보이지 않지만 오늘 문제 풀 때 조금 그 문제 지문에는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 발송 시점과 관련했을 때 뭐가 적용될 수 있다. 다시 예외 규정이긴 하지만 발송 시점이 적용을 부정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발송 시점이 아닌 도달 시점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도달 시점 적용할 수 있죠? acceptance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언제까지 도착을 해야만 나는 그 효력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박스 룰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걸 언급했으면 굳이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는 메일박스를 부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뭐라고만 표시하면 돼요. 당신의 acceptance는 언제까지 도착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만 하게 되면 도달주의를 적용하겠다는 표현이 돼요. 그럴 때는 이 발송 시점이 아예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게 된다. 그렇게도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 acceptance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요 소멸사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으로 잠깐 다시 내용을 들어가 봅니다. 마음 같아선 지금 한 타임 쉬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리뷰 강의의 특성상 진도는 있고 지금 저는 몸은 쉬라고 얘기하는데 이성적으로는 쉴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이 와서 좀 무리스럽긴 하지만 그냥 진행은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리뷰의 특성이 있으니까
좀 덜 지치시면서 이거 마지막 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 갖고 잘 쫓아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소멸사유, 터미네이션이라는 개념을 공부했을 때 이거는 여러 군데 우리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요걸 하기 전에 소멸사유에 대한 구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두 가지 행위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다.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보는 게 뭐죠? 어떤 당사자의 액트에 의해서. 이거는 뭐라고 보셔도 돼요? 자발적 사유. 본인이 원하면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자발적 사유. 그런데 또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도. 이걸 operation of law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은 법정 사유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요거랑 대비하면 무슨 사유가 돼요? 이 비자발적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이렇게 오퍼레이션 오브 로와 관련했을 때 이게 터미네이션 사유로 언급됐었던 부분들이 우리 교재에 보면 여러 군데 있어요. 나중에 복습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로 보셨던 게 지금 방금 보고 있는 오퍼의 소멸도 있지만 두 번째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의 뭐에 대한 이야기를 보죠? 디스차지 사유. 계약의 해제 사유 있죠. 해제 사유 오늘 뒷부분에 언급되기는 하겠지만 어떨 때 해제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뭐죠? 가장 대표적인 건 breach of contract. 사실 계약을 위반하는 건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계약을 위반했다는 행동. 그게 여기에 나오면 아마 이걸 자발적이라고 번역하긴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위반하면 그 계약은 해제가 된다. 그런데 이 해제 사유 중에서 우리가 예외로 봤었던 게 뭐가 있죠? impossibility. 불가능한 사유 있었었죠? 그거는 누가 봐도 이건 이행 안 되겠구나. 어떤 사유였어요? 당사자가 뭐 하는 경우죠? 사망했거나 목적물이 불타버렸거나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자격증을 박탈당했거나 이러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들. 그럴 때는 이 계약을 강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해제된 걸로 봐야 된다. 그럴 때 그 비자발적인 사유, 불가능한 사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operation of law에 해당하는 표현이 돼요. 그 다음 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또 있었죠? 세 번째 얘기를 해드린다면 agency. 이거는 요번 리뷰하면서 다 뒤에서 또 한번 정리는 되겠지만 미리 한번 복습할 때 꼭 연결해서 보셨으면 해서 에이전시 종료 사유를 가서 보시더라도 에이전시를 끝낼 수 있는 건 당사자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에이전시가 끝낼 수 있는 파워가 있다라고 공부했었던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제3자들한테 뭘 해줘야 돼요? 노티스 해줘라.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봤었을 때 액추얼 노티스하고 컨스트럭티브 노티스 개념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뒤에서 또 공부하는 얘기는 당사자가 끝내지 않았다 해도 법에 의해서 끝나는 강제 종료 사유가 있다. 그때는 뭐가 필요 없어요? 노티스 필요 없다. 이렇게 공부했었잖아요. 거기서 이게 가장 구분되는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나눴던 거.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거 하나만 더 정리하면 뭐가 있죠? 회사법. 회사법 할 때 무슨 사유 나오는 거 있어요? 해산사유. 회사가 언제 해산될 거냐? 그러면 회사의 구성원들, 주식회사 생각해 보세요. 주주들이 모여서 뭐 하면 돼요?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슨 행동이 의한 거예요? 자발적 사유예요. 그렇지만 비자발적 사유 뭐가 될 수 있어요? 법원에서 니네 회사 범죄 집단이다. 그래서 법원의 오더에 의해서 회사가 중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공부한 범위 중에서는 파산법이 적용되면서 회사가 강제적으로 리퀴데이션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 공부했던 거.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해산 사유에서 또 언급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한번 뒤에까지 공부를 다 마친 상태니까 지금 계약법에서 터미네이션 얘기를 일단 예를 먼저 했어요. 되게 작은 주제긴 하지만 이게 계약법 뒤에도 한번 또 나오고 에이전시 그리고 회사법 이런 데 나올 때마다 같이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그 사유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공부할 부담이 확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오퍼의 소멸 사유 중에서 오퍼레이션 오브 로에 나오는 거는 뭐가 있었는 건가 하면 약속된 시간이 경과됐거나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답변을 안 했거나 또 어떤 경우도 있었었죠? 사정이 changed circumstance, 사정이 바뀌었거나 그런 것들,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무능력해지거나 이런 사유들 공부했었던 거 있죠? 그건 사유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걸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리뷰 교재 보시게 되면 그 터미네이션 적혀져 있는 것 중에서 뭐에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터미네이션 사유 A, B, C, D 네 가지 적어드렸죠? 그 중에 D번 사유잖아요. 지금 리뷰 교재 1-1페이지에 보면 오퍼의 터미네이션 같이 보고 있죠? 터미네이션에 보면 소문자 A, B, C, D 그 중에 D번에 가서 보니까 end of state time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걸 보면 death나 insanity 그런 얘기들 나온 거 이게 법정 사유들 이거는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이야기니까 굳이 강조하진 않을 거고 그 위에 나오는 A, B, C가 무슨 사유가 돼요? 자발적 사유. 그 중에서 B하고 C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소멸 사유 중에서 이 당사자의 액트에 의한다 라고 했을 때 A하고 B 사이에 얘가 일단 이거를 뭐 한 거예요? 오퍼를 했다. 그러면 이 오퍼를 갖다가 지금 뭐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멸시키려고 한다. 그럼 이 소멸을 누가 시킬 수도 있고요? 얘가 시킬 수도 있고 얘가 시킬 수도 있다. 이 당사자 중에 행동이 나오는 거. 그 중에서 얘가 없애는 건 뭐가 돼요? 리젝션을 하거나 카운터 오퍼를 하거나. 그 중에서 리젝션과 카운터 오퍼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용들이 굳이 공부할 건 많지 않아요. 기본 개념은 똑같으니까. 근데 가끔 시험에 언급되는 거는 리젝션 하고 나서 얘 마음이 바뀐 경우 있죠. 다시 승낙을 그 다음에 한 경우. 그럴 때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사라진 경우니까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으로 연결되는 문제. 그런 거 하나 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의미 있는 건 뭐예요? revocation.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출제가 돼요. 이건 아예 독립적인 문제로 나오니까. revocation 문제가 나왔을 때 특히 여기 오퍼에 뭐가 존재하는 경우에요? 오픈 피리어드가 존재할 때. A가 뭐라고 청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번 달 말까지 기다려줄게. 그때까지 승낙 여부 좀 알려줘. 라고 해서 한 10일 정도의 기간 여유를 줬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픈 피리어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픈 피리어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했던 말 취소. 없던 걸로 하자? 이걸 가능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원칙은 뭐였었어요? 가능하다. 이게 있다 하더라도 이때 등장하는 미국법 개념이 뭐가 출동을 해요? consideration. 이거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희생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 이건 얘가 원한다면 내가 뱉어놓은 말이긴 하지만 그 뱉은 말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예외 안 되는 경우 있죠? 예, 죄송합니다. 옵션 컨트랙인 경우. 몸이 쉬라고 하긴 하네요. 어쨌든 적구만 끝낼게요. 아시겠죠? 워낙 중요한 주제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 있죠? 그래서
요 form offer. form offer가 출동하려면 전제는 뭐예요? UCC. 한번 질문 드리면 UCC에서도 옵션 컨트랙에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옵션 컨트랙의 의미는 뭐죠? 오픈 피리어드를 준 것에 대해서 얘가 뭐 하는지 여부를 보는 거죠. 얘가 with consideration. 그게 옵션 컨트랙의 의미잖아요. 얘만 얘한테 혜택 주지 말라고요. 얘가 얘한테 오퍼하면서 내가 요번 달 말까지 기다릴게 라고 혜택을 줬을 때 얘가 계약금 같은 걸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되돌릴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뭐가 됐기 때문에요? 강제적인 옵션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커먼로가 적용되지 않고 UCC가 다시 질문이에요. UCC가 적용될 때 옵션 컨트랙 조항이 적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옵션 컨트랙은 커먼로냐 UCC나 상관없어요. 다만 form offer가 출동할 때는 반드시 뭐가 전제예요? UCC. 그렇게 이해하시면 구조적으로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목적상 요 form offer의 요건. 이거는 꼭 기억하셔서 정리해 놓으셔야 될 부분이 될 겁니다. 일단 잠깐 쉬고 제가 몸을 추스리고 다시 돌아와서 너무 의욕이 앞섰나 봐요. 리뷰 강의를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막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좀 오버가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볼게요.